이쪽에 뭐 회계라든가 또는 뭐 경영이라든가 뭐 그쪽에 전공을 안 하고 아예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아예 다른 분야에? 그럼 지금까지 회계, 세법 뭐 이런 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지금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했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첫 시험이니까, 첫 수업이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금 처음에 이제 내세법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관세법, 무형영어. 이게 이제 1차 과목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 좀 하세요. 예.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시험이에요, 일단. 처음 내가 지금 스타트를 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고, 최종 합격까지, 2차까지. 3년 정도가 보통 평균이에요. 3년이. 예. 평균적으로 좀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1년 반. 요것도 이제 가능하고. 요번에 이제 시험 봤던 분들 중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1차 시험을 요번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1차 시험을 6개월 정도 했는데, 뭐 1차 시험은 그 정도 가능한데 2차 시험이 그래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3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년이면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니실 거야. 그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가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냐, 합격을 하지 못하냐, 그 1차 시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1년 정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딱 네팅해서 진짜 딱 1년 정도로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딱 시험을 봤는데 그 1차 시험 합격 여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1차 시험은 1년 정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차가 그 1년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2차 시험이. 그래서 2차 시험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번 넘어지면 1년이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시험이 1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 또는 뭐 반기별로 한 번 이렇게 있으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1년 안에 합격을 가능한데 내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 떨어지게 되면 그게 1년이에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1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3년이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4년에서 5년 가는 분도 종종 봤어요, 제가. 2차를, 2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봤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평생 직장을 가지는 거니까, 그죠? 이 자격증 자체가, 따기만 하면 무슨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냐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조직에 있을 때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차이가 크죠. 조직에 있을 때는 언제 잘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퇴직금 받고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때. 근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영어는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개인별로 좀 달라요. 영어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또는 뭐,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영어를 많이 잘 하잖아요. 학생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보면. 뭐, 교환학생으로 가서 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은 이쪽에 좀 강점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고, 관세법은 1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하면. 이건 이제 거의 책을 보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반복을 하는 그런 과목이라 이 회계 쪽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회계 쪽이 1년 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1차에 했으니까 2차는 없어요. 어차피 1차에 했으니까 6개월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딱 45점 정도 맞아가지고. 작년에 6개월 공부했던 친구가 딱 요렇게. 그 친구는 회계학을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첫 시간이었어. 수업을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6개월 전이었는데 1차 반을 딱 들어와서 회계를 처음 봤어요. 모르겠대, 자기는. 두 번째 또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또 들었어요. 그때도 모르겠대요. 문제풀이반에서 어떻게 문제만 계속 반복을 했는데
자기가 어렵다 싶은 거는 다 빼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문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47.5인가? 간신히 넘었어요, 그거를 간신히 넘고, 그 친구는 근데 이게 좀 됐었어요. 그 영문학과 출신이었는데, 이게 조금 됐었어. 그래서 나머지 점수에서 좀 받쳐줘가지고 1차를 합격을 했어요, 친구는. 근데 이 회계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회계 쪽에다가 좀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점수가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꾸준히 공부가 돼 있고 이론이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공부가 좀 돼야지 회계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회계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처음에 공부를 딱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6개월 공부를 했을 때하고 점수가 똑같아요. 사실 시험 보면 안 올라가요. 이게 생각보다 공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뭐 5점이라든가 또는 1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점수가 이제 탁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부를 안 해도 또 떨어지진 않아요. 또 물론 많이 안 하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죠. 요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한 2번 정도로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벽 앞에 있는 거야, 벽 앞에. 그죠? 그래서 그거만 한 번 딱 깨면 한 단계가 올라가요. 그러면 알겠다 정도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또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요. 또 점수가 안 올라가요.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한 번 더 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점의 어떤 점수를 획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그 공부를 이게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공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계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좀 힘든 게 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와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실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을 때 처음에는 여기다 좀 비중을 좀 두세요. 그 다음에 내세법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많이 반복만 하면 돼요. 무조건 계속 반복만 하면 돼.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겨운데 왠지 외워져. 그죠?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쪽에다가 조금 비중을 좀 두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하고 얘.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조금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그게 이제 단기간 내에 막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들이야,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아까는 좀 전략적으로 같은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뭐 시험을 이제 지금 몇 개월 남았지? 8월 한 8개월 정도 남았나요? 4월 달이니까 좀 많이 남았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은 1차를 하실 때 1차 준비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본다 만약에 그러면 1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1차 합격, 2차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1차 합격은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 기간이면. 근데, 물론, 빡시게 해야 돼요. 빡시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빡시게 해야 돼요. 뭘까요, 도대체? 빡시게 한다는 건 일관성 있는 공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6시간씩, 잠을 자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6시간씩 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하다 보면, 지나다 보면,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죠?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막 이벤트가 많어, 보면. 뭐 친구가 뭐 전화가지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요번에 이혼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옆에서 들리면 만나줘야 되잖아, 한 번씩은. 그쵸?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하지만 나는 30명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으면 매일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의.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면 이 일관성이 깨지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은 요걸 얘기라는 거예요, 요거.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막
몰아치기로 막 몇 시간씩, 12시간씩 하고 그 다음날 좀 쉬고 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6시간씩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가 이렇게 팍 올라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이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생각보다. 특히 이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간을 하더라도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은 4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그러면 4시간 이상은 꼭 채워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러면 나중에 한 달이나 또는 2달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공부가 좀 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사실 이 공부할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감이 안 와, 그게. 근데 그런 감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이 생길 때까지는 뭐냐,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것들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예습을 하게 되면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습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면 자기가 이제 앞에 걸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자기가 생각한 나름대로 논리를 들고 와요, 머릿속에다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강의를 다 놓쳐버려요. 왜 그렇지? 그거 생각하다가 앞에 강의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수업을 들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복습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저는 대부분 다 복습이 나을 것 같아. 어떤 공부를 해도. 예. 복습이 낫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다 암기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논리를 물론 이해가 중요하죠. 근데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된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온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시험장 들어가면 속도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 이게 내가 알고 있어도 제 시간에 못 풀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을 보면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보면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읽는데 1분이에요, 그냥. 문제 읽는데 1분이에요, 그냥. 그러면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 푸는데 뭐 4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보통. 그 불가능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40문제를 40분에 푼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다 못 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죠? 거기에서 50점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60점은 맞아줘야지 1차를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반 이상만 맞으면 돼요. 반 이상만.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하라, 이런 공부는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암기같이 시험 볼 때 좋은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회계학도 보면 이제 이런 재무회계라, 내세법이라든가 관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보면 그 문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익으면 되는 거야. 근데 회계학은 절대 봤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왜냐면 패턴을 이해하고 패턴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손이 먼저 가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계를 이제 또 보시게 되겠지만, 내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내세법을 하니까 이번 달에 내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게 뭐였더라?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2번, 3번, 4번 나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틀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또는 생각이 안 나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리마인드를 하시면 그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뭐 공부하는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크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공부를 뭐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는다,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특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과목 내 과목의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몰아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회계학, 하루는 뭐 내세법, 하루는 관세법,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이제 4과목을 다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2시간씩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많은 과목을 봤었어요. 같은 과목을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보면 집중력이 좀 생겨요. 1시간 정도는 보면 뭐 재미는 없죠, 사실은. 근데 나름 이제 집중력이 생겼는데 그걸 2시간, 3시간 보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이게. 과목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텐데,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작년에 1차를 합격했던 친구도 6개월 했어요, 6개월, 그 친구. 6개월 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요번에 회계학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나왔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요번에 이제 회계학이.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죠. 6개월 공부해서 회계학을 47.5인가? 뭐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다 제꼈어요. 다. 어려운 부분은 다 제꼈어.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원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점수가 나왔다는 건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무지하게 했죠. 근데 거기에서 무조건 100% 맞춘 거야. 그 친구는. 자기가 풀 수 있는 게 반이 안 됐어요. 반이. 47.5%밖에 안 됐었어. 근데 그걸 다 맞춘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는 일단 빨리 합격을 해놓고 2차를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죠. 사실은. 2차 공부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2년이 왜 2년이냐? 한번 잘못해서 떨어지면 2년이니까.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돼서 2년이 아니라 1년 정도 공부하면 2차 준비가 되는데 2차는 1차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죠? 1차하고는 또 편차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2차에서는 그 시험 운이 좀 안 좋은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결국 또 한 번 봐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이 훅 가버리는 건데, 그래서 유예까지 해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딱 이제 한 2년 반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마치면. 그게 가장 빨리 이제 시험을 합격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그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금방 갈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저도 공부할 때 보면, 뭐, 1, 2년 훅 닦아요. 더 빠른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3년 이상을 보내면서는. 저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5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공부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딱 공부 끝나고 나와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많이 차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부할 때는 몰라요. 진짜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합격하리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믿지는 않고, 분명히 합격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선생님들 하는 거, 얘기하는 것들만 잘 따라가 주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합격을 안 시키려고 공부를 시키진 않아요. 본인이 했던 것, 본인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빨리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시간을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쭉 하시면 되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 거 집에 가서 1시간씩 꼭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1시간씩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혹시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시는 거 아니시고? 휴직 중이요. 휴직 중에. 그러면 전체 시간을 다 쓸 수 있겠네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죠?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냥 또 안 돼요? 네. 그게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을 빼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유리하냐? 그것도 아닌 게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시간을 10시간을 쓰잖아요. 10시간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장점이 또 있긴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적으니까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무지하게 해요, 공부를. 근데 3시간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1차 정도는 직장 다니면서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2차를 보실 때는 아마 거기서 아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직장을 뭐 휴직을 하시든지 이렇게 전체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빼놓고 이렇게 그 뭐 이 정도는 일을 하고 이 정도는 공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2차 시험이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책을 보세요. 여기 보면 내세법 어디로 보시냐면 이 내세법은 문제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부가지세법하고요,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부가세법 30문제,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5개, 주세법 5개. 그리고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쭉 나와요.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세율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 암기 위주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세율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놓잖아요. 나중에 또 까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암기하고 들어가면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다 까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시험 본 후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서는 3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세법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세법 시험을 가지고 있는, 세법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들을 보면, 뭐 회계사라든가, 뭐 세무사라든가, 그 다음에 세법을 보는 문제가, 뭐 공무원 쪽에 뭐 세무직, 뭐 이런 경우, 뭐 7급이라든가 9급.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세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세법이 이제 부가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세, 지방세까지 해서 다 나오는데, 이 부가세법에 대한 문제들, 여기 30문제, 여기에 대한 난이도가 세무사 쪽의 문제라든가 회계사 쪽의 문제의 난이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 저기서는 우리는 부가세만 나오거든요. 부가세만. 근데 그 부가세만 나오는데 그걸 30문제를 내다 보니까 깊이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면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만들어져요? 법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은 누가 뽑죠? 국민이 뽑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 국민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법도 많죠? 그죠?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법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정해놓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행령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시행령. 이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규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징수를 한다. 그럼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를 할 때는 어떠한 과세 재원을 가지고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건지, 징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사항들을 여기다가 이제 위임을 해요. 위임을.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바쁘잖아요. 얘네들 법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여행도 가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바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대통령도 그냥 할 일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그 이제 옆에 뭐가 있냐? 이 기재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행 규칙이란 걸 이렇게 이제 정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험 나오는 항목에 관련된 법규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법과 관련된 사항과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들. 시행 규칙도 간혹가다 나와요.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항목들이 들어가요, 저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법과 관련된 사항들만 보면 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가세법 자체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보게 될 거예요. 시행령까지 보면 여기 이제 부가세법 이것도 이제 이 내세법도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당연히. 여기서도 제 생각에 적정 점수는 70에서 80 정도? 이 정도 이제 맞추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80% 정도는 알려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기본 이런 시간에. 그러면 나머지 20%는 여러분들이 안 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머지 20%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나머지 20%에 대한 사항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20%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세법과 관련된 내용의 90% 정도는 배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포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저것까지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걸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가성비가 안 좋아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들어가시면 70%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저는 7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 정도면 제 시간 내에 한 15분? 에서 20분 정도인데 15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내세법은. 그러니까 15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기는 문제를 보고 문구를 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옳은 것 또는 틀린 것 이런 걸 찾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아주 심플한 게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 2, 3, 4, 5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걸 내가 풀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본 건지 안 본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못 본 거다. 그러면 뭐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서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찍는 거야 뭐 그게 뭐 근데 찍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어차피 모르는데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그걸 1분 2분을 고민을 해. 그죠? 그럴 필요 없죠. 여기서는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15분이면 충분히 15분이 아니구나. 이게 40분이니까 30분. 30분에서 35분. 요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면 체크까지 하고 거의 끝나요. 또 버릴 거 버려버리고 아는 거 찍고 넘어가면 그러면 3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걸 30분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다가 이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 점수 맞출 수 있고 1차에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맞으면 좋겠죠, 물론. 근데 1차에서 높은 점수 맞을 필요 없어요. 1차 수석 전혀 안 알았어요. 2차는 조금 알아주긴 하는데 1차 수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는 딱 턱걸이로 붙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빨리. 그죠? 그러니까 딱 내 밑에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 진짜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한 거야. 그 다음에. 그죠? 딱 그 합격할 정도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합격 점수가 무슨 55점이다. 그러면 딱 55점 맞고 이제 합격을 하면 돼요. 예, 근데 이 55점을 맞으려면 공부를 한 70 정도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55점이 나와.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100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100이 안 나와요. 한 80에서 70? 이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예요. 보통은 내가 100을 준비해가지고 가면 이 정도가 나와요, 시험에서. 근데 보통 이런데 시험을 좀 망치잖아요. 그러면 60에서 50밖에 안 나와요. 실력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네. 물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100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120, 130에 어떤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요번에 시험 삼아 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사람이 가지고 간 100은 뭐냐면 한 달 정도 공부해가지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보다 찍은 게 더 많이 맞아,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5점을 맞으려면 70점 정도로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55점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금 한 10점에서 20점 정도는 더 맞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합격은 해요. 그렇지만 그 점수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안 나올 거야. 자, 이게 이제 부가세법과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고 여기 이제 앞에 그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테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부가치세 거기에 뭐 기초이론 그다음에 총설 그다음에 과세기간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항목들이죠. 뭐 매입세 뭐 신고납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어디 있냐? 부가세에서 과세표준과 매출세 쪽을 한번 잠깐 보세요. 항목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계산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겸용사업자 해서 뭐 계산 이렇게 써있죠. 부가시세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문제 내지 3문제 이 정도가 나와요. 물론 계산 문제 몇 개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2문제, 3문제 또 많이 나오면 뭐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회계도 같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렵다면 계산 문제를 제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고자 할 때 계산 문제 제껴도 충분히 60에서 70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기초이론에 대한 사항들, 부가세가 어떤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부가세의 기초이론에 대한 사항들은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쩌다가 한번 이제 나오는데, 뭐 부가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내는 세목 중에 하나가 부가시세가 될 거예요, 아마. 15년도에 국세 중에 가장 많이 거친 게 부가시세였어요, 부가시세. 자, 이거는 이제 소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국세 중에는 대표적인 이제 세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소득세 이런 거 들어봤죠? 소득세, 뭐 법인세, 뭐 부가시세, 뭐 상속세, 뭐 증여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자, 여기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뭐냐면 개인의 소득에다가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거기다가,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은 법인 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걔들이 돈 번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고 상속증여세는 어떤 거냐면 이게 재산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은 지가 들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것. 거기다가 이제 부과하는 게 상속증여세고 이 부가시세는 소비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과 소비에 대한 사항들은 뭐냐? 소비는 내가 물건을 살 때, 그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부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편의점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재화라는 걸 사요. 재화하고 이제 용역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재화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용역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뭐 물을 하나 샀다. 물을 하나 사게 되면 물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 물값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얘는 물을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편의점에서. 얘가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가시세는 뭐냐? 이게 소비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럼 나는 이 물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 가격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같이 납부를 하고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소비할 때 소비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뭐냐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을 사잖아요. 그럼 물을 10,000원짜리 사게 되면 물값 10,000원하고 거기에 대한 10%만큼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내고 내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그럼 얘는 얼마를 가지고 있냐? 물 팔아가지고 10,000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금 낸 거 1,000원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편의점 주인은. 그죠? 그럼 이 편의점 주인은 그 1,000원을 지가 가져가냐? 그럼 세금이 아니죠. 이 1,000원을 편의점 주인이 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에다가 천원을 납부를 해요. 얘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비는 얘가 해서 그 1,000원을 얘한테 맡겨놓으면 그 1,000원을 얘가 들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를 사실은 뭐냐면 세금을 납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가 세금을 납부를 해요. 그죠? 그걸 부담하는 사람은 얘가 부담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게 이제 담세자예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라고 해요. 그죠?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적어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사면서 세금 낸지 몰라요. 물건 가격인지 알지. 여러분들이 물건을 계속 사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냐? 세금을 다 낸 거거든. 사실 소비할 때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금 낸다고 생각 안 해요. 물건 산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에 참 좋은 그 국세 중에 하나예요, 얘가 사실은. 그죠? 우리 소득에다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네가 얼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내려면 아까워요, 이게. 근데 집 앞에서 밥 사 먹거나 또는 이렇게 물을 살 때 그때는 세금 낸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세금 낸다고 뭐라 그러지 않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가세가 항상 그 세목 중에 가장 1위는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법인세가 1위가 되기도 하고, 근데 부가세가 1위가 되기도 하는데, 작년 15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저희 세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사실은. 그 개인들이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버는 게 적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법인이 뭐 안 돼서 이렇게 세금을 안 낸다기보다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요. 예. 부가세는 이제 소비가 많아져요. 소비가 많아가지고 세금이 많았던 거냐? 그건 아니고 다른 게 줄었어요. 다른 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많아졌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은 모르겠네요. 재작년에 그 조세가 350조인가? 조세 수입으로, 물론 조세 수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재정을 보면. 근데 약 350조 정도, 350조에서 뭐 400조? 이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게. 삼성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삼성 주식의 시가총액, 삼성전자.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내가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걔네들이 아마 저 정도 될 거야. 시가총액이. 한 350조, 뭐 400조,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애플인가? 거기가 800조인가? 우리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면 저 돈은 아니죠. 저 단지 숫자일 뿐이야. 그죠? 우리가 이제 옆에 옆에 친구가 야 100만 원 들고 있다 그러고 야 진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한 100조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적게 가지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와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셀 수 있는 돈의 범위로 넘어서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그 부가시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가시세는 내는 놈하고 부담하는 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얘를 소비세라고 얘기하고, 이 소비세는 부담하는 자하고 세금을 내는 놈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가시세의 성격과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부가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창출하는 거죠. 뭐냐면 뭘 창출하냐? 부가가치라는 걸 이제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밑에 보면, 부가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참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돌을 이렇게 들고 가, 돌이, 이쁜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색칠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놈을 뭐냐, 10,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이 돌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돌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가공을 거쳐가지고 10,000원에 팔게 되면 그 돌의 가치가 처음하고 달라지죠. 처음에는 0이었는데 1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뭐냐? 이걸 부가가치라고 해요. 이거 가치가 증가됐잖아요. 그 이제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걔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붙이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을 좀 보세요. 이 돌이 어떻게 해서 10,000원이 됐냐? 요런 게 있어가지고 10,000원이 된 거죠? 그죠?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요소는 뭐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것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인건비, 즉 색칠을 하려면 거기에 노동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있던 가치와 나중에 있던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부가가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냐. 가치가 부가가 되게 되면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면 그 물건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물건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소비가 계속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그러면 부가세를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하냐. 과세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과세 유형은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 뒤에, 23페이지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사항들,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설명 시간 좀 걸리겠네. 잠깐 쉬었다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설명 좀 드릴게요.